자, 교재는 어디를 딱 펴두시냐면 36페이지요.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일단은 첫 번째요. 법에서 정해놓은 중개대상 물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 물건은 5가지죠. 토지부터 시작해서 건물, 임목,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 이렇게. 요게 광자가 광업관이 아니고 광업재단, 그죠? 그러니까 중개상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요 5가지 안 들어가면 중개대상 물건이 될 수 없어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우리 교재를 잠깐 봐요. 37페이지 박스 있잖아요. 그 중에 법정 중개대상 물건일 거 하고서 오른쪽 보니까요.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입주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철거민 입주권. 안 되고요. 요거. 그 다음에 권리금이라고 써져 있죠. 예? 자, 권리금 중개상물 안 됩니다. 그 옆에다가 영업권이라고 좀 써두시고. 요거 중요합니다. 예? 권리금 옆에다가 뭐라고요? 영업권, 그죠? 요 중개상물 안 돼요. 예. 자, 요게 뭐냐면 영업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식당을 인수한다고 해봐요. 그 식당에 보니까 단골이 많이 있어. 그 다음에 식당에 보니까 탁자랑 냉장고가 있어. 식당 가만히 보니까 위치가 끝내줘. 이런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영업권이고, 그때 그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영업권을 권리금을 주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골, 그 다음에 뭐 브랜드, 아니면 냉장고, 탁자, 위치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중개상물이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부동산 자체가 아니니까. 예. 근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사무실을 운영하시잖아? 그러면 상가를 중개하다 보면 이 영업권을 갖다가 알선해요, 실제는. 권리금 얼마에 이 가게를 인수하게끔 소개시킨다고. 그거 중개해 주잖아. 그치? 근데 중개상물 아니라고 지금 하잖아, 지금. 이게 깊은 뜻이 있는 거지. 중개상물 아니면 중개를 못해요? 이런 뜻이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거 해주고 받는 돈은 복비가 아니어서 많이 챙겨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걸 알고나 졸업하는지 모르겠어. 중개를 못한다고 자꾸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중개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중개대상물에 안 들어가요. 그죠? 이건 진짜 중개 못해요. 이건 못하는 거, 이건 의미가 틀려. 예. 하여간 시험 보실 때까지는 다 잊어먹으시고, 영업권은 중개대상물에 안 들어가. 그죠? 예, 그 다음에 권리금도 안 들어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세차장 구조물도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보시면, 밑에 있군요. 제일 끝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광업권 나오죠? 광업권. 중개상물 아니죠? 그렇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자 보세요. 두 번째, 법에서 정해놓은 5개 중개상물에 들어간다고 다 중개상물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요건이 뭐냐, 사유물이어야 돼요. 사유물일 거, 이런 식으로. 개인 거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개인께 돼야 뭐예요? 거래가 가능하고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반대 개념으로 보면 사유물이 아니고 국가 겁니다. 국유재산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요. 이러면요.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래가 안 되죠. 따라서 이때는 그 목적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거래가 안 되는 것들, 거래되는 것들,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청와대 같은 거예요. 청와대 뭔지 아시잖아요. 중개대상물입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에요. 그런데 청와대는 건축물 맞습니까? 그래, 여기는 들어가요. 그렇지만 청와대를 사고 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경복궁을 팔아달래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경복궁은 어디예요?
건물에 들어가요. 분명히 거래할 일이 없어요. 중개사물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요, 이거. 근데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 뭐가 있었냐면 같은 의미인데 행정재산이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행정재산이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면 광명시청 같은 거 얘기해요. 행정 목적에 쓰이는 청사 건물 있잖아요. 광명시청 청사 건물 있잖아요. 시청. 이것은 중개사물 될 수 있을까요? 거래할 일 없어요, 이거. 거기서 공무원들이 일 보는 데지.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요건 출제가 됐었지, 이런 거. 중개사물 안 됩니다, 이거. 결론적으로. 자, 중요한 건 근데 그게 아니고, 요 위에 거예요. 지금부터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유물이에요. 거래가 가능해요. 중개사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 물건에 대해서 공법상 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개인 건데, 개인 땅인데, 아니면 건축물인데 규제를 가해요. 그린벨트로 묶어버려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임야합니다. 중개사물 되나요? 그린벨트로 묶어놨어요. 중개사물 되나요? 돼요. 그린벨트 지역 내 임야에 대해서 매매가 될 수 있어요? 매매 할 수 있냐고? 겁먹지 마시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그린벨트 지역 내 임야다 그러면 할 수 있어. 대신 그거 산 사람은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 짓거나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못하겠죠. 그런 규제를 받을 뿐이지 거래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이에요.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거 거래할 때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불편함이 있지요. 그렇지만 거래를 못한다는 겁니까? 할 수 있어요. 허가받아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이다. 규제 대상이죠. 그래도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도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또 한 가지 사유물인데 두 번째.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법상 제한을 받고 있다. 권리 행사하는 것을. 그죠? 예를 들어서 제 집인데 누가 저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 못 받았다고 제 집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놨어요. 그 가압류 등기된 아파트예요. 응? 이렇게 되면 제 집이지만 가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세를 놓거나 그 다음에 팔거나 그랬을 때 좀 껄끄러워요. 이것 때문에. 살라온 사람이, 세 들어올 사람이 이 가압류가 뭐예요? 그래 버리니까 세를 잘 놓기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가압류 등기 때문에. 그게 소유권 행사하는 것을 제한을 받게 되는 그 요인이라고. 이렇게 가압류 등기된 아파트는 사고 팔고 세를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있어. 그죠? 거래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 또는 산 사람 같은 경우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는 있긴 하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긴 하지. 그렇지만 용감하게 거래를 할 수는 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냐 없냐를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본 게 아니에요. 단순히 거래될 수 있냐 없냐만 물어본 거예요. 있습니다. 자, 경매 등기된 빌라. 이러면 경매 넘어간 빌라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중개사물 될 수 있을까요? 있지. 될 수 있지. 그렇죠? 경매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이런 거 집을 사거나 그랬을 때 잘못하면 소유권을 날릴 수 있어. 그래도 세상에는 용감한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된 빌라 그래도 거기에 매입을 하거나 또는 세입자로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라고 하셔야 돼. 요게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법상 거래 대상이 거래가 가능한 대상 물건일 것 이렇게 해놓고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공법상 제한이 있는 부동산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 보니까 네 번째 점에 보면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있고요. 다섯 번째 보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땅 있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있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밑에 보면 사법상 제한이 있는 부동산은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설정된 부동산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사실은 대출, 그래서 건전하게 설정된 부동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출이 있다 그러면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도 배웠습니다만은 건전당이 먼저 있는데 세입자가 그 다음에 들어가면 위험해요. 액수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거래 못할 것은 아니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 얘기잖아요. 밑에 건. 용익물권 뭐 건재단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서 지금 빨간색으로 써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거 해봅니다. A라는 사람이 요 B한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어요. 이게. 근데 어떻게 넘어갔냐? 소유권 넘어갔으면 B가 소유권자가 됐어요. 상속이에요. 상속.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이 B한테 넘어간다. 그랬을 때 요건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속 그럴 때 요것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지. 상속은 저절로 일어나 저절로. 그러면 이건 중개 대상물 될 수 없는 거지? 상속일 때는 이거 한 거잖아 이거. 아까 첫 시간에 배울 때는 이랬을 때는 중개라고 하는 것도 성립할 수 없다. 중개. 그죠? 안 된다고 그랬죠?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첫 시간에 배운 거 아니에요 그게. 중개 대상물, 이렇게 중개 대상물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때. 뭐일 때요? 상속일 때. 자, 상속 끝났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상속 끝났어. 그럼 이걸 갖다가 B가 상속받은 것을 그 다음에 C한테 팔 수 있나요? 가능하잖아. 임대차, 전세에 놓을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상속받은 건물이에요. 자, 상속받은 건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상속받은 건물 그러면 이것은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나요? 가능하잖아. 지금 뭘 구별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상속을 통해서 이렇게 될 때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뭐든지 안 돼. 근데 상속된 부동산은 돼. 중개 대상물도 되고 중개도 해줄 수 있고. 구별되시나요? 네. 그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아요. 그게 이제 3번 얘기예요, 사실은. 제일 밑에 거. 자, 됐습니다. 39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장을 끝낸 겁니다. 드디어 1장 끝냈고 총칙 끝냈어요. 자, 그 다음에 2장이 뭐냐 그러면 2장이 아니지 우리 교재는 바로 나오죠. 두 번째 배울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제도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2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자격제도인데 자 보세요.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3가지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격 취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험제도라고, 시험제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정책심의위원회 내용이 나와요.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격증 대여 문제 나와요. 자격증 대여. 요 3가지 내용을 여기서 해보려고 해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요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험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정책심의위원회가 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대여 요것이 판례가 있는데 내용은 적어요. 요 판례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걸 공부할 겁니다. 먼저 제일 우리 교재에서는 정책심의위원회가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 두 번째 게. 거기 보면 네모 1번에 가로 1번 밑에요. 설치 목적 나온 2줄 밑줄 긋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정책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둘 수 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다가 설치한다고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 국토부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국토부에다 설치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걸 심의하느냐? 밑에 보니까요. 심의사항이 파란 박스에 4개 나오죠. 1번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심의사항 중에 첫 번째가 시험에 관련된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시험 나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중요한 단어가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뭐가 나오죠? 2번은 많이 보통이 나오는데 부동산 중개업의 뭐요? 육성. 아까 목적할 때도 나왔죠 이거? 중개업의 육성이다. 이런 거 심의하는 거예요. 중개업 육성책을 심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심의할 것은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보수가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수. 그죠?
보수 변경. 최근에 여기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3번. 오피스텔이라는 복비가 말이에요. 0.9%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한 3, 4년 전에. 0.9.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이 대부분 주거용이 많은데 0.9까지 받으니까요. 일반 뭐 원룸이라든지 일반 주거용보다 복비가 세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복비를 0.5나 0.4로 낮춘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나중에 배우세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복비를 갖다가 낮추는 것도 어디서 심의를 했겠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렇게 손해배상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 자 이게 뭐냐면 중개업소에 보면 중개업소의 앞에 스티커 같은 게 붙여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 호랑이를 잘 못 그리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1억 원 손해배상 가입업소라고 돼 있는 거 보셨죠? 이 스티커 그것과 관련돼 있어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지금은 최소한 1억 이상 하도록 최소한 1억 하도록 돼 있어요. 1억 이상. 근데 옛날에는 이게 5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5천만 원 이상. 그러다가 지금 1억 이상이죠. 이제 물가가 올라오고 시간이 5년 10년 지나면 아마 반드시 2억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물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는 5천이었다가 지금 1억 이상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2억 이상. 그럴 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디서 심의해요? 정책심의위원회. 그거 4가지예요. 이 4가지 심의사항을 암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옆에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정책, 그죠? 손, 좀, 보, 시, 유, 이렇게. 충청도유, 정책, 손, 좀, 보, 시, 유, 이렇게. 정책이란 말은 정책심의위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심의사항, 정책. 손이 뭘까요? 손. 4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4번. 손자네, 손. 보자는 뭐예요? 이것은 3번이네. 보수 변경. 보수 변경. 시는요? 시험제도. 그죠?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로 바꾸겠다 하면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곧 결정할지 몰라요. 곧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뀔 수 있어요. 예. 협박하는 거요. 유자가 뭐예요? 이거 유가 뭐예요? 2번인데 육성.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죠. 예? 육성. 중개업의 육성. 이렇게 4가지입니다. 예. 저 순서 그대로 암기해 보시고. 좀이 뭐냐고 물어보면 안 돼. 예.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면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구성 보시면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놓고 그 둘째 줄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됐죠. 숫자니까 중요합니다. 거기서 몇 명 이상요? 7명 이상. 몇 명 이내? 11명 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숫자 따질 때 위원장 포함한 숫자입니까? 제외한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4, 7, 11 이렇게 하세요. 4가 4 포함의 의미예요. 4, 7, 11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요. 반가로 1번에 위원장 나옵니다. 위원장은 동그라미 1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요? 1차관이 돼요? 위원장은? 1차관. 장관 그러면 안 되고 1차관입니다. 자, 반면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시 한번 위원은 누가 임명 위촉해요? 국장이. 장관이. 국장이. 위원장은 누가 돼요? 1차관이. 바뀌면 안 됩니다. 박스 밑에 가면 동그라미 2번 임기 나옵니다. 임기 몇 년? 2년입니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42페이지가 요겁니다. 자격 취득에 대한 얘기들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제일 밑에 가면 자격 시험과 관련해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누구냐 그랬을 때 제일 밑에요. 원칙은 누구죠? 시도지사. 그죠? 그래서 보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제일 끝에 두 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제주도시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야 된다.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됩니까? 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이걸 국장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 예. 그거.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예외적으로 국장이 나설 수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국장은요.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국장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상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시행기간은 원칙적으로 누구라고 하셔야 돼?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하셔야 되고 가로 2번에 보시면 응시 자격 얘기가 나옵니다. 시험의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고 외국 사람도 시험 볼 수 있고 결격자도 시험 볼 수 있고 다 시험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파산 선고 받은 파산자 있잖아요. 결격자예요. 결격자가 되면 중개업 시장에서 사무실 오픈하거나 직원으로 일하거나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시험은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파산자가. 예. 요새는 파산 선고 받으신 분이 꽤 계시더라고. 예. 그래서 가끔씩 질문을 받는데 시험까지 봐서 자격증을 딸 수는 있는데 일하는 못하는 거다. 원칙적으로. 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반가로 2번에 가시면 응시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그 2명이 누구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기억반 둘째 줄 보면 시험 부정행위자입니다.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은요 5년 동안이나 시험을 못 보게 됩니다. 부정행위자요. 뭔지 아시죠?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부정행위 같은 거 좀 해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2번 정도 컨닝 해봤는데 진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격 취소로 받았잖아요. 자격 취소 받은 사람은 몇 년 동안 시험 못 봐요? 3년요. 이렇게. 이 두 사람 빼고는 다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자격 취소 당하는 분들은 3년 동안 시험 못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가끔씩 자격 취소를 당하셔가지고 다시 시험 보러 오신 분 제가 2분 봤어요. 2분. 옛날에는 자격을 잘 안 잘랐습니다. 합격생이 많지 않을 때는. 근데 지금은 셌고 셌잖아요. 그러니까 법 위반하고 딱 걸리게 되면 자격 취소 금방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자격 취소 당한 거야. 그래서 다시 공부한다고 오셨더라고. 예.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고의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갑니다. 47페이지 가십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면 누구 이름으로 자격증이 나올까요? 국토부 장관의 이름으로 자격증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도지사 이름으로 자격증이 나올 것 같습니까? 시도지사. 여러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증이 나오지. 그렇지만 사무실 오픈할 때는 금천구에 가서 오픈할 수 있어요. 경기도지사 자격증일지라도 그러니까 경계선은 없어요. 아무 데서나 다 써먹을 수 있지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면 47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자격증 교부라고 남아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시도지사는 이렇게 남았죠?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누가 자격증 준다고요? 시도지사요. 국정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격증 언제까지 주래요? 한 달 내 주래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옛날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자격증을 갖다가 땄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막 여기 같은 경우에 도청까지 가고 막 그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까지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발표나잖아요. 발표하는 날 보면 진풍경주에 지금도 아마 인터넷에 사진 있을 거예요. 서울시청 건물을 합격자들이 뺑뺑 몇 바퀴 돌아요. 뭐 받으려고? 자격증. 줄 서는 거예요. 첫날이 그래요. 첫날. 아마 사진 어디 있을 거예요. 막 보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택배로 보내? 그러면 보내줘요. 택배비는 부담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자꾸 변화되는 거죠. 옛날에는 막 줄 서서 받았어. 자, 이번에요. 어디 가시냐 그러면은 53페이지 갑니다. 53페이지 가면 제일 위에 제목이요. 자격증 대여 금지라고 나왔죠? 자격증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응? 근데 빌려주는 사람 많이 있어요. 네. 딸이 아버지한테 빌려주는 경우 받고, 그죠? 아내가 남편한테 빌려주는 경우 받고, 반대 경우도 받고, 그죠? 그리고 이상하게 중개 자격증 가만히 보면 특징이 뭐냐? 이번에도 어디 보니까 아내가 땄어. 아내가 자격증을 땄어. 근데 이번에 첫 시간인데 이번 주에 첫 시간인데 인사하면서 왔더라고. 근데 저희 남편이 공부해요. 아내가 따고서 이제 누구 공부시키는 거예요? 남편을.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맛 좀 봐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보면 필요해요. 이건 자격증이 저희 집도 한 2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2개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돌려막기가 돼요. 자격증 저희 학교 다닐 때 막 신용카드 막 발급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럼 신용카드 한 3, 4개 갖고 막 돌려막잖아요. 근데 자격증도 돌려막기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따서 남편도 같이 따라. 2개 있으면 좋고 3개 있으면 더 좋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자격증 빌려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밑에 보시면 반가로 3번이에요. 가운데 정도에 있어요. 자격증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자격을 잘리게 돼요. 반가로 3번 첫 줄에 나왔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취소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빌려주면요. 빌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빌려준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해요. 자, 지금부터 봅니다. 요 판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런데 막 학원 다니고 그런데 자격증 못 땄어요. 그죠? 근데 B는 같은 학원 다녔는데 돈은 없지만은 공부를 잘해요.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뭐요? 아, 그러면 나랑 같이 하자. 난 자격증 딸 자신이 없다. 같이 하자. 이렇게 동업하는 형태를 간간히 봐요. 같은 학원 출신들끼리. 이랬을 때 이게 적법한 동업인지 대연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 여러분은 자격증이 없습니다만 돈이 많기 때문에 점포를 얻어요. 그래서 쓰라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상으로 요 분이 중개보조원이고 이쪽 요 B가 뭐예요?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B의 증을 걸고서 A랑 같이 돈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연지 아닌지 제가 지금부터 3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계약서를 씁니다, 지금. 매매계약서를 써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B의 이름을 쓰겠죠? B. 그리고 B의 도장을 찍겠죠? A 이름 쓰고 A 도장 찍으면 잡아가는 소리밖에 안 돼요. B 걸 써. 근데 이때 계약서를 쓰고 있는 요 손을 딱 잡고 보니까 이 손이 누구 손이냐면 B 손이야. 도장을 찍고 있는 손을 딱 보니까 이 손도 B 손이야. 이거 대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A가 돈은 다 벌어가. 뭔지 아시겠죠? A는 돈을 다 벌어가고 여기는 월급만 조금 주고 그렇게 해. 자, 그래도 대여 아닙니까? 아니죠. 이 대연지 아닌지는 누가 돈 벌어가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대연이 아니냐는 누가 중개 업무를 봐주느냐. 이거 전부 다 B가 봤죠. 자격증 있는 사람이 봤죠. 문제될 게 없어요. 자, 2번째 케이스. 또 역시 계약서 씁니다. 계약서 쓰는데 보니까 개공 B 해서 B의 도장도 이름도 쓰고 B의 도장도 찍고 막 그러겠네. 계약서 쓰고 있는 손을 쭉 보니까 이 손이 누구 손인가 봤더니 A가 쓰고 있네.
도장을 찍고 있는 손을 딱 잡고 보니까 A 손이네. 저 A. 증 없는 사람. 대여예요, 아니에요? 대여예요. 확실하게 대여지. 그죠? 그러니까 저거나 이거 두 가지를 봤을 때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 자, 문제는 가운데 거예요. 어? 계약서를 씁니다. 쓰는데 개공 B 해서 B의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있는 손을 딱 잡고 보니까 이 손이 A 손이야. 그런데 도장을 찍고 있는 손을 딱 잡고 보니까 이 손은 B 손이야. 대여입니까? 아닙니까? B가 도장 찍었는데. 오, 재미가 하나도 없네요. 대여 맞습니다. 대여입니다, 이거. 대여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누구 이름이 적혀있고 누구 도장이 찍혀있냐고 하는 형식이나 외관 이것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여기서 중개 업무가 뭐죠? 계약서 작성이에요.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 같은 중개 업무를 누가 했냐 그것 갖고 판단한다고. 무자격자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여예요. 자격 취소에다가 형사처벌이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들키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실제 보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격증을 땄어. 경험이 없어. 이번에 딴 거야. 이분은 자격증이 없어. 부동산 경력이 40년이야. 그러니까 걸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A가 다 하죠. 다 하고, 이제 도장 찍을 때만 옆에서 청소하고 있던 B를 불러. 도장 찍으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도장만 찍는 거야. 이게 바로 이거예요. 대여지, 대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판례 중에 1번 판례를 갖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야 돼. 1번 판례를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이제 어디 가냐면 마지막으로 59페이지 가십니다. 자, 여기까지 갔고요. 자, 세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등록제도예요. 등록제도. 이건 자격제도고, 여기 앞부분까지 볼 겁니다. 자, 등록이 되면, 등록이 끝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개공이라고 부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그때부터 떳떳하게 뭘 할 수 있게 됩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개공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걸 등록 기준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등록 요건 같은 말입니다. 여기가 매년 시험 문제가 확실하게 한 문제가 출제되고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등록 기준, 등록 요건. 자, 그러면 칠판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그 부분을 밑줄을 그을 거고요. 자, 먼저 자격증을 땄어요. 공인중개사죠.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중개업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록. 그래서 관청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이 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타이틀이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인 뭐가 돼요? 개공이죠. 등록이 끝나면 어떤 타이틀이 붙어요? 개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된다. 그러려면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 둘, 셋 요건 갖춰야 돼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요. 자격증 따야 됩니다. 자격증 따야 돼요. 자격증 따야지 오픈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오픈할 때 갖춰야 될 요건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증 따고요. 두 번째는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그죠? 이 실무교육은 보통 협회가 대학 이런 데 가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오픈할 때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자격증 따야 되고. 자, 세 번째는요.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실 얻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등록에 필요한 3요소가 자실사 이렇게 되는 거야.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아놓고 그 다음에 사무실 얻어놓고 이 세 가지지. 예. 요즘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자격증 따는 게 제일 어렵지. 아무래도 공부니까. 예? 예. 자, 근데 시험에서는 여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사무실 부분. 여기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가. 사무실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일단은 건축물 대장 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확보해야지만 사무실을 중개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합법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확보해 놨을 때 등록을 시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무허가 건물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는 중개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이에요. 가건물에다가는 중개사무실을 낼 수 있나요? 가건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대장에 나와 있는 합법적인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지 않는 건물일지라도 준공이 떨어졌으면 준공이 뭐예요? 건물을 쓸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이죠. 준공이 떨어지면 예외적으로 대장에 안 올라 있어도 사무실을 쓸 수 있어요. 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 네? 이거 이해하시려면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자, 첫 번째 건물 지을 때 가만히 보면 일단 건축 허가를 얻어갖고 건물 지은 경우가 많고 건축 허가 받고 그 다음에 공사 시작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착공이다. 다 지으면 그때는 뭐라고 불러요? 준공 떨어졌다. 그리고 준공 되면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이 대장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보존 등기를 하게 되죠? 등기부 만들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런데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이 되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사무실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최소한 대장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돼 있어. 그러면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건축물 대장만 만들어져 있다면 혹시 미등기 건물일지라도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등기까지 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건물 쓸 수 있게끔 준공은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대장에 기대어 있지 않은 건물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중개사무실로 오픈할 수가 있다. 예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건. 근데 대장은 원래 있어야 되지만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원칙 예외 그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으려면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되려면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X. 뭐 때문에? 예외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1번 내용이 그나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든지 좋아요. 자기 소유 건물에다 사무실을 오픈할 수도 있고요. 남의 건물을 전세로 얻어도 괜찮고요. 남의 건물을 갖다 월세 줘가면서 빌려도 괜찮고요. 월세 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임대차. 월세 주고 빌리는 거 월세도 괜찮고 대부분 이거죠. 아니면 중요한 거 뭐예요? 공짜로 빌리는 방법이 있죠. 사무실을. 그거 어떤 거예요? 공짜로 빌리는 걸 뭐라고 불러요?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지워버렸네. 아까 동업할 때 돈 있는 사람이 가게 얻어갖고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너가 써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거예요. 그게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가게 주인이 가게 그 임차인이 월세 받지 않아요. 같이 동업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짜로 빌려 쓰는 방법도 있다. 이것만 시험에 나와요. 이것만. 그러니까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든지 좋아요. 반드시 임대차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용대차도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도가 맞아야 돼. 용도, 적합성.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는 그런 쓰임새로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용도라는 건 건축법 시간에 배우세요. 근데 건축물의 용도가 이 건물도 그렇겠지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아마 근생이니까요. 2종 근생. 그러니까 여기 뭐 헤어샵도 들어오고 무슨 필라테스 들어오고 이런 거 다 2종 근생 쪽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거든. 그러니까 2종 근생의 용도가 제일 많아. 중개업소도 어디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대장을 띄면 나와요.
그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실 오픈이 돼요. 아니면 일반 업무시설요.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실 오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용도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 중에 공동주택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용도가 있어요. 여러분 건축물 대장 띄워보면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면 공동주택이라고 나와. 아파트 이렇게 써져서 이것도 용도예요. 건축법 시간에 배우셔요. 그럼 공동주택에다가 무슨 주공아파트 101호 거기에다가 중개사무실 낼 수 있다 없다? 보셨어요 그런 거? 안 되지. 이건 주거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중개사무실 내? 단지 내 상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시는 그 주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사무실 낼 수 없죠? 가끔씩 놀라는 것은 지금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무슨 아파트 단지 안에 점집 같은 거 있는 경우 있죠? 잘 없나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점집 같은 경우 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해 죽겠어요. 근데 아마 그게 자유업종일 거예요. 규제 안 받는 거. 그러니까 거기다 갑자기 뭐요? 전세 살겠다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뭐요? 앞에다 뭘 걸잖아. 중개사무실은 거기에 등록증이 안 나와요. 여기다가는. 절대 안 나오지. 그런 뜻이요. 판매시설이 판매시설. 예를 들어서. 다이소 있죠, 다이소. 다이소 막 통을 다 쓰고 막 그러면 그건 판매시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판매시설에다가 중개사무실 오픈할 수 있을까? 용도가 판매시설인데 안 된다. 용도가 안 맞아요, 용도가. 용도는 여기 아니면 여기. 근데 참고로 일종 권생에도 대부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일종 권생도 2종뿐만 아니라 근데 보통은 2종 아니면 여기. 여기까지가 등록 요건 3가지요. 자, 교재를 정리하면 59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면 반가로 1번 있고요. 요게 칠판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은요. 실무교육을 받았을 거 이렇게 나와 있고 제목만 필요합니다. 제목만. 동그라미 2번 보면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할 거. 이게 뭐냐면 사무실을 확보할 거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 원칙 나왔죠. 건축물 대장의 기존 건물에다가 자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가로 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뭐예요? 제외다. 가건물은 빼요.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넷째 줄에 보시면 가설 건축물,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로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지금. 예.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니은번 예외라고 나왔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로서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건물에 사용권을 확보해도 등록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그죠? 요건 예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면 소유, 전세, 임대차 그 다음에 뭣도 돼요? 사용대차 요것도 된다. 그죠? 그 옆에 공간에다 요거 좀 써두시기 바랍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거나 또는 뭐요? 일반 업무시설일 때 중개사무실을 거기다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요. 다시 한번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뭐요? 일반 업무시설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자 빨리 보시면 이번에는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이 중개하려고 그럽니다. 법인이 이번에는 그러면 등록을 내야 되죠.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름이 법인인 뭐라고 불러요?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이란 타이틀을 드디어 붙일 수 있죠. 등록이 되면 개공이란 타이틀을 붙일 수 있죠. 등록이 끝나면 개공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법인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씩 봅니다. 교재에서. 첫 번째. 지금 60페이지 반가로 2번 밑에 동그라미 1번 두 줄을 밑줄 긋습니다. 60페이지 반가로 2번 밑에 동그라미 1번 두 줄.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얼마 이상 돼야 됩니까? 5천만 원 이상일 거.
이 두 줄만 밑줄 긋고 칠판을 보시고요. 나머지는 밑줄 긋지 않으셔야 돼. 자, 첫 번째 요건입니다. 등록이 되려면 일단 상법에 나오는 회사에 들어가든지 또는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여기 아니면 여기요. 플러스 그리고 자본금 규모가 얼마 정도 돼야 됩니까? 5천만 원 이상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본금 규모가 이렇게 자본금의 규모가 5천만 원 이상 그래야 뭐요? 등록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요건은 요러든지 동시에 뭐예요? 5천 이상 이게요. 이런 거니까 자 이해를 해보시면 상법에 나와 있는 회사의 종류가 5가지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본 주식회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 있고요. 유한 책임회사라는 게 또 있고요. 한명회사 있고요. 합자회사 있고요. 5개예요. 5개 중에 어떤 거라도 좋아요. 꼭 뭐 주식회사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명회사도 괜찮아요. 아니면 협동조합에 들어가면 돼요. 협동조합. 자,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어야 된다. 맞습니까? 왜 틀리죠? 얘 때문에 틀리는 거죠.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된다. 이어야 된다 그러면 X. 왜 틀리죠? 주식회사 말고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도 있고 뭣도 있죠? 협동조합도. 그래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5개 또는 여기에 이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돼 일단. 두 번째. 여기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한회사예요. 근데 자본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돼. 3천만 원. 등록이 되겠어요? 자본금이 딸려서 안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이에요. 자본금이 2천짜리야. 등록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는 여기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성격 자체가 비영리 성격이에요. 비영리. 그런데 중개업 자체는 영리활동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만큼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외.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방금 전에 밑줄 긋은 것 중에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라고 나와 있죠?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자본금이 뭐예요? 5천만 원이야. 그럼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로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5천만 원 일진하죠. 사회적 협동조합만큼은 안 된다. 이 뜻이죠. 성격이 안 맞아서.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동그라미 2번을 설명드릴 거예요. A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등록이 되죠? 법인 개공이 돼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되면 막상 되면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그게 총 7가지예요.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못해요. 14조에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 배워요. 거기 나와 있는 7가지만 누가 할 수 있다고? 법인 개공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법인이 등록 신청을 할 때 이때 딱 봐가지고 모든 법인은 설립 목적을 다 정해놨어요. 그 설립 목적을 정관에 나온 설립 목적을 여기서 따져봐요. 그 설립 목적 정한 게 한 가지가 돼도 좋고 10가지가 돼도 좋은데 그게 싹 14조에 들어가야 돼. 만약에 설립 목적을 봤더니 14조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한 개라도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커트를 당해. 어차피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되면 7가지 요것밖에 못할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등록을 안 받아준단 말이오. 예를 들어서 A 법인인데 설립 목적이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을 갖다가 지금 하겠다고 설립 목적이 하나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겠다고 설립 목적이 돼 있고 이렇게 2가지란 말이에요. 이 2가지를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인이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되겠다고 등록 신청을 한다 이 말이야. 이게 등록이 되겠냐 이 말이야. 등록이 되려면 이 2가지가 다 14조에 나오는 것들이 돼야 돼.
14조는 아직 우리가 암기하고 공부하지 않았지만 밑에 있는 박스예요. 컨닝을 하셔야 돼.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게 14조 업무에 나옵니까? 몇 번에 나옵니까? 1번에 나오죠. 부동산 컨설팅 업도 14조 업무에 나옵니까? 3번입니다. 3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상담이 컨설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업무에 들어가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법인 업무가 법인의 설립 목적이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고 돼 있고 중개업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안 되는데 아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분양대행.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운송업을 하겠다. 그죠? 이 세 가지를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A 법인이 있다면 법인인 개업 공인인계사가 되겠다고 등록 신청했을 때 법인인 개업 공인인계사로 등록이 될까 안 될까 이거란 말이야. 이게 등록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싹 14조 박스 안에 나온 것들이 돼야 되죠. 중개업은 1번이죠? 요거 몇 번에 요거 있어요? 5번에 있죠. 5번에 이건 있어요? 없죠. 14조에 나오지 않는 게 한 개라도 끼어 있으면 등록을 안 받아준다. 그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요건과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시험에서 맞춰내려면 14조를 갖다가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 14조가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나중에 가서 암기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가시면 제일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3번 두 줄을 밑줄 긋습니다.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나왔죠? 대표자를 제외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거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요 세 번째 요건입니다. 일단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대표이사는요 무조건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대표이사만 자격증 갖고 있어도 될 게 아니에요. 요 대표자를 뺀 임원 중에 어느 정도예요? 임원 또는 사원 중에 3분의 1 이상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일단 숫자예요. 3분의 1 이상. 근데 3분의 1 이상 요거 따질 때는요. 임원 사원 중에 따질 때는 대표자를 포함해요? 제외시켜요? 그렇지. 제외. 요거 포함 그러면 안 돼요. 2분의 1 이상 그러면 안 돼요. 글자 가지고 출제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도 법인 개공이 될 수 있죠. 근데 A가 대표이사예요. B가 전무이사, C가 상무이사, D는 감사예요. 감사도 임원입니다. 감사도. 이 사람들 이사고요. 이런 주식회사가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되겠다고 등록 신청을 딱 했을 때 등록이 되려면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돼. 일단 대표이사는 무조건요.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 산. 두 번째는 이 사람 빼고서 나머지 임원이 이 사람들이죠. 3명.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요. 두 번째 요건은 다 자격증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요? 3분의 1 이상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 두 가지 산을 다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B, C, D가 임원들이다 그러면 최소 몇 명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까? 최소 몇 명? 2명, 1명? 1명. 3분의 1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3분의 1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3명 중에 1명도 3분의 1이요. 그러니까 최소 1명. 2명 있으면 더 좋고 최소한 1명은 있어야 돼.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등록이 안 나지. 3명 다 자격증이 있어요. 대표이사가 자격증이 없어. 등록이 안 나지. 플러스에 플러스? 이러면서 이래야 된다고요? 만약에 대표자가 A인데 대표자 뺀 임원이 4명이면 어떻게 돼? 4명. 3명이 아니고 4명이면 최소 몇 명? 2명 그때. 그렇죠? 3분의 1 이상은 2명이죠. 5명이면 여전히 2명. 6명이면 그래 2명. 시험에는 7명이 나왔어요. 7명은 그때부터는 3명이에요. 3명. 응? 숫자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지문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게 3번이에요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 이거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자격증 갖고 있지 않아도 임원 될 수 있어요? 대표자 아닌 임원은 예. 자, 네 번째예요. 밑에. 이제 다 했어요. 네 번째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2입니다. 대표자요. 그 다음에 임원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무슨 교육을 받았을 것?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법인은 개업공인회사로 등록되려면 실무교육을 받는데 실무교육은 누가 받는다고요? 임원사원, 전원이. 임원사원, 전원이 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 임원 중에는 또는 사원 중에는 자격증 없는 임원사원도 있을 수 있나요? 네.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격증 없는 사원 또는 임원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도 실무교육 받아요? 네. 받습니다. 임원사원이라고 생겨먹는 사람은 다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4번에서는 전원이 받는 거예요. 분사무소 차릴 때는 누가 받고? 책임자가 받고. 자, 밑에 있는 동그라미 5번은 별령이 아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얘기죠, 지금. 아까 했었죠? 자, 그러면 칠판을 잠깐 봐요. 다 끝냈어요, 이제.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과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을 지금부터 암기를 해버리세요. 여기는 자실사. 이거 암기도 아니에요.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 그런 주문. 자실사 이렇게. 3요소.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자실사 공통이 공통. 5회초 14만 이렇게 되죠. 자실사 5회조 14만 이쪽이요. 시험 문제는 주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주로 한 문제. 자격증 따고요. 실무교육 받고요. 사무실인데 여기는 내용이 좀 있죠. 자격증 누가 갖고 있어야 돼? 대표자. 그리고 나머지 대표자 뺀 임원사원 중에 3분의 1 이상. 실무교육은요. 임원사원, 전원이 다 받고. 똑같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뭘까? 자본금 5천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뭐요? 협동조합일 거. 그죠? 5천만 원 이상? 아니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일 거. 이거 두 가지 요건. 여기 조합 중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돼요? 제외. 사회협동조합은 제외다. 이렇게. 이거 뭐래요? 14조조차 빠진가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새요 변호사들 보면 돈벌이를 못해서 미치려고 그래요. 자, 변호사가 막 중개사무실 운영하고 싶어요. 그럼 변호사는 여기 나와 있는 등록 기준 이거 자실사 여기 적용돼요 안 돼요? 등록 기준 변호사는 요 등록 기준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변호사는 자격증 중개사증도 없이 그냥 중개사무실 차릴 수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 자꾸 이걸 착각하시더라고. 변호사한테 요 등록 기준이 적용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적용돼요. 적용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변호사일지라도 중개사무실을 오픈하려면 중개자격증을 따야 되고 협회 가서 실무교육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자, 변호사 같은 경우에 등록 기준 적용돼야 안 돼요? 된다. 적용되니까 어떻게 해요? 갖춰야 된다. 아니면 사무실이니까지 변호사니까. 이건 있는데 이게 문제지, 이거. 됐습니까? 이제 하나 더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뭐가 있냐면 특수법인이라고 있어요. 많진 않아요. 특수법인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농협이에요. 단위농협. 이 지역농협은 농지만 중개해줘요. 조합 안에 농지. 이 단위농협은. 근데 지역농협은 농지만 중개해주는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등록이 면제돼 있어. 그러니까 지역농협 같은 특수법인은요. 방금 전에 우리 배웠던 자실사
5회조 14만. 요 등록 기준은 적용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적용되지 않죠. 이걸 만약에 적용시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역농협은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있잖아요.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거야. 지역농협이 하는 업무 중에는 그것 말고 무슨 금융과 관련된 업무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변호사는요. 등록기준 적용되고 특수법인은 등록기준 적용되지 않고. OX 문제 다 풀어놓으셨죠? OX 문제를 지금 아침에 나눠드리는 것은 쉴 시간에 쉬지 말고 풀어놓으라는 뜻이에요. 어? 아시겠죠? 1번. O예요, X예요? 어디가 틀렸어요? 자,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긴 한데 그것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목적인 거죠. 자, 2번은요? X죠. 자, 국가경제 이바지함이 아니고 뭐요? 국민경제 이바지함이고요. 3번은요?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변경할 때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도 포함된다. 4번 중개업이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이게 중개업입니까? 중개죠. 중개하고 중개업은 다르잖아요. 예? 용어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예? 앞으로 머리가 많이 빠질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매매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아무리 보수를 챙겼어도 우연히 해갖고는 영업성이 없잖아요. 중개업이 안 되죠. X. 6번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죠. 그래도. 7번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안 그래요.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8번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X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중개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다고요. 어떻게만 돼 있으면 개공이 되는 거예요.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렇게 하셔야지. 무슨 자격증 얘기예요. 무슨 중개업이요. 그죠? 9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맞잖아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 갑자기 틀리기 시작하죠. 중개업무와 관련한 현장 안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안 되고 대신에 뭐가 와야 돼요?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뒤에가 그렇게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11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맞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여기도 맞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여기까지도 맞아요. 근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한다고 나오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해? 틀렸지.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한 자가 아니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라고 해야지 정답이지. 그 다음에요. 11번.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이걸 갖다가 영업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점포의 위치, 그 다음에 비품, 뭐 이런 거. 아니면, 브랜드, 노하우, 뭐 이거. 12번.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해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그죠? 쓸데없이 길게 써놨죠? 그냥 세차장 구조물을 하면 될걸. 중개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3번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중개업무 되나요? 안 된다고요. 광업재단 자체가 되는 거고요. 14번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냥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판례상 중개상물 됩니다. 1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는 중개상물에 들어가지요.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긴 하나 거래 못할 건 아니죠. 16번입니다.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 임목이 잘려버린 거죠.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임목 저당의 효력이 어쩐다고요? 미친다는 거예요. 17번 공인인계사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도의사가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바뀌었잖아요. 원칙은 시도의사가 시행하나 국장이 예외적으로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18번 2011년 11월 14일에 시행한 공인인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부정행위 저질렀네요. 2014년 11월 13일까지는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맞습니까? 시험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시험 못 보죠? 그러니까 2016년도라고 하셔야 돼. 14년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요. 19번 공인인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인인계사 협회에다가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국토부잖아요. 중개사 협회 아니잖아요. 틀렸죠? 20번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죠. 4, 7, 11 기억하시고. 21번 보면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사무실 오픈할 때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이죠. 22번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다가는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 아니요. 사용대차에도 사무실 확보로 인정받지요. 가건물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지요. 그래야 등록되는 거죠? 맞습니다. 24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사회적 이 말 나오면 이거 빨갱이잖아. 빨갱이. 그러면 어떻게 이거 비영리잖아. 이거 안 돼. 그래서 이때는 법인으로 등록할 수가 없겠어요. 5천만 원 이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25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회사 오케이 괜찮아. 5천 이상이죠? 등록이 가능합니다. 25번 동그라미네요. 26번 농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농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된다. 아니죠.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변호사는 등록 기준이 적용되고 그죠? 오늘 여기까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